안녕하세요. 비전공자가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50회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1과목이고요. 무역계약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코텀지 2020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번, 2번, 4번 보기 틀린 부분 좀 알맞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CIP와 CIP의 보험가입 조건을 일어나 했다고 하고 있는데 2020에서는 일어나 했던 것을 이제 CIF 같은 경우에는 ICC C 그리고 CIP 같은 경우에는 ICC A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보를 하도록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제3자 운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코텀지 2020에서는 운송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 하는 것 이외에 이제 자신의 운송 수단으로 직접 운송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유연하게 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인코텀지의 내용은요,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어떠한 조항을 변경을 한다거나 일부 조항을 배제를 한다거나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코텀지 2020의 DAP와 DPU에 대한 공통점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DPU는요,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DAP와 같다. DAP와 DPU는 같다. 다만 DPU에는 unload, 그러니까 이제 화물을 어떤 운송수단에서 양하해주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물품 인도시 양하 비용의 부담 주체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왜? DPU는 이제 물품을 양하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한 상태로 이제 인도를 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FOB 조건으로, FOB 조건에서 운송계약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나요? 바로 수입자가 되겠죠. 이러한 FOB 계약에서 수출상과 수입상과의 합의를 통해서 뉴욕항으로 이제 목적항이 변경이 되었대요. 이 경우에 다르게 설명을 한 것은 2번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B에서 이제 운송 계약의 주체는 수입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수입상이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답은 1번이고요. EXW 규칙에서 이제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이 자신의 어떠한 영업 구내에서 매수인이 해당 물품을 임의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까지가 바로 매수인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5번입니다. 청약의 유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답은 3번이고요.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비로소 청약이 되고 그 승낙에 대한 그게 청약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 청약의 유인을 행한 자의 추가적인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비엔나 컨벤션에서 규정한 하자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고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보기 보시면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하자 통지 기한이 있다면 그것이 비엔나 규칙에 우선해서 적용이 될 것이고요. 하자 통지 기한은 일단 비엔나 규칙에서 합리적인 기간, 리즈너블 타임으로 어떻게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2년을 넘기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이제 어떠한 불일치에 대한 통지를 할 때에 매도인은 불일치의 성질까지도 기재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만약에 매도인이 어떤 불일치가 있었어요. 어떠한 부분에 대한 불일치예요 라고 하는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수인은 그 불일치에 의존하는 어떠한 권리를 상실한다 라고 CISG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7번입니다. 무역계약의 법원을 순서대로 기재한 것은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요, 당사자의 합의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의 합의보다 앞선 것들이 있었다. 바로 강행규정, 관세법, 대외무역법, 이러한 강행규정들이에요. 그래서 강행규정이 1번, 그 다음 당사자의 합의, 그 다음 세 번째가 의미규정입니다. CISG, 비엔나 규칙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인코텀지 같은 상관세법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후순위로 오는 게 바로 조리, 뭐 어떤 우리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있죠. 사회 통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가장 후순위였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수출상 A와 B의 대화를 토대로 올바르게 설명한 것. 처음에 A가요, 오버를 했나봐요. 1 메트릭 톤당
미화 150불. 그랬더니 B가 그거는 너무 비싸. 130불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되나요? 처음에 A가 150달러로 이제 청약을 했는데 B가 130불. 어떠한 계약의 주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승낙이 되지 않고 계약 성립도 되지 않고 반대 청약이 되어서 이 B의 130불에 대해서 A가 OK를 해야지만이 B의 130불이 청약이 되는 거예요. A가 OK를 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보기 4번 보시면 B가 130불을 제안하면서 A의 원청약 150불은 효력을 잃어서 협상이 무산되었다. 이게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무역계약 체결 시 마켓 클레임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답은 2번이고요. C하고 E가 이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제3국으로의 운송을 거절한다. 제3국으로 운송 충분히 할 수 있죠.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에 주문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우리 법인으로 보내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화물에 대한 적합보험 가입하는 것 없이 마켓 클레임과는 무관하겠다. 오히려 어떠한 화물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수단으로 볼 수 있겠죠. 굳이 보자면. 자, 10번입니다. 비엔나 컨벤션에서 청약과 승낙에 대한 기술로 잘못된 것은 답은 4번이고요. 청약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라면 이제 피청약자의 승낙 발신 전에 청약 취소 의사표시를 청약자가 보내서 청약의 취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청약의 유효기간이 있는 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하고 확정 청약인 경우에 가능한 거는 본인이 확정 청약을 보냈어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죠.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그 전에 이제 철회는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계약서의 어떠한 작성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under this agreement.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이 계약 하에서의 어떠한 계약의 회사가 설립이 되었나 봐요. 그 양 당사자는 독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운영을 그들의 비즈니스를 하되 상대방의 어떠한 간섭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정 어떤 회사, 합작회사 같은 거겠죠. 그런 거를 이제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비즈니스에 관여를 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이러한 것들을 경쟁 분쟁 예방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무역계약의 품질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답은 3번이고요. 1번 보기 보시면은 same as sample이 아니라 similar to sample이라던가 아니면 as per 또 샘플 이런 것들 almost equal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2번 ISO, KS 이런 것들은 sales by grade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BWT나 COD 조건에서 물건을 직접 보고 판매를 하는 거는 sales by inspec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입니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답은 2번이고요. B, C, E가 맞는 이제 보기가 되겠고 A 보시면 화물의 포장 외부에 다른 화물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이아몬드, 사각, 삼각형 등의 기호 안에 수화의 회사명을 넣는 것을 부화인이 아니라 이제 쇼핑 메인 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 신용장 거래에서 ML 클로즈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벌크 화물인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의 거래에서 이제 5%의 과부족이 허용이 되겠죠. 10%가 아니라 해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4번 무역계약서에 기재되는 조항의 적용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답은 4번이고요. 자, 보시면 매도인 D는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매수인이 어떠한 규격을 제공을 했나 봐요. 이렇게 만들어 라고 하는 대로 완구를 만들었는데 제3자가 매도인 D 너 왜 내 마크 넣어가지고 물건 만들었어? 왜 이 디자인 내 거 이거 지적재산권 등록된 건데 왜 그랬어? 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클레임을 당한, 결국엔 매도인 D가 의도치 않게 권리를 침해하게 된 거죠. 이러한 경우에 그 물건을 만들라고 이제 지시를 한 매수인이 이제 책임을 부담한다는 그러한 조항은 권리침해 조항, infringement clause가 되겠습니다. 권리침해 조항. 15번입니다.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봤더니 누가 이제 발행을 했냐면 키타라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키타라는 회사가 발행을 했고요. 제목이 오더시티예요. 자, 수입자, 매수인이 발행하는 서류 중 하나죠. 오더시트도 있었고 퍼처스 오더도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은 수입자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난 이 물건 살래 라고 이제 청약을 하는 서류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수출자 누구예요? DEF 일렉트로닉스로 되어 있고, 쉰먼트는 뭐 LC 발행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페이먼트는 이제 취소 불능 화한 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효기간이 적혀 있죠. 2022년 4월 말까지로. 그리고 FOB 조건으로 할 때 뉴욕에서 그리고 한국에 어떠한 항구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요. 포장은 익스포트 스탠다드 패킹, 이제 일반적인 포장 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보기는 2번이고요. 자, 1번은 수출자가 발행한 문서가 아니라 수입자가 발행한 문서겠고, 수입자는 기타가 되겠죠. 3번, 비고란에 구체적인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효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성립된다. 자, 비고란에 어떠한 문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뭔가 거절의 이사나 표시나 이런 거 하지 않는 침묵이죠. 침묵은 거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침묵이나 부작위 이런 것들은 이제 거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신용장이 개설이 되면 신용장의 수입자, 베네피셔리는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수출한 사람이 돈을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가 아니라 DEF 일렉트로닉스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조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봤더니 뭐 맨 위에 7 days grace라고 되어 있으면서 두 번째 줄에 shipment shall be been delayed라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뭐 1% 그리고 최대 그 제한액은 맨 아래줄에 보시면 limit to 6% of the contract price of the goods 해서 어떠한 지연이 일어났을 때에 몇 프로씩, 며칠에 몇 프로씩 보상을 하고, 최대 보상액은 이 계약서상의 금액의 6%를 초과할 수 없게끔 하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죠. 이러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어떠한 분쟁이라고 할까요? 계약의 불이행이 일어났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미리 손해배상액은 이런 식으로 하기로 미리 사전에 합의를 해놓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에서 liquidated damages clause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번, 2번 틀린 보기가 되겠고, 3번에 보시면 계약 내용의 일부가 어떠한 사유로 무효화되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 이건 severability, 그래서 분리 가능 조항이 되겠죠. 분리가능 조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 이 조항도 시험 문제에 종종 등장하는 조항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무역 영어 파트에서도 출제가 되었었죠. 17번입니다. 수출상 A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고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아래 조항을 무역계약서에 추가를 했대요. 봤더니 이제 제조자는 어떠한 이제 수입자의 맨 아래줄 보시면 수입자의 어떤 계약 파기가 있을 때는 계약 위반에 의해서 이 계약이 파기가 되었을 때는 without the consent of buyer, 그러니까 수입자의 어떠한 동의 없이 수입자의 로고 같은 게 들어간 상품을 제3자에게 그냥 판매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내가 제조자인데 물건을 만들었어요. 나한테 물건을 주문한 사람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어떤 제품들을 막 만들었는데 상대방이 그 물건을 매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때 제 동의 없이도 제조자인 나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내가 그런 수입자의 로고가 들어간 물건을 생산하게 된 배경에는 OEM 생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중재조항 해석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중재조항에 어떤 분쟁이라던가 얼티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리고 뭐 이제 계약 위반 같은 게 있을 때는 파이널리 결국에는 중재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데, 그 중재 장소가 인 서울 코리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재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기를 보시면 중재 합의의 3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중재 합의의 3요소. 중재 3요소는 중재지, 그리고 중재기관, 그리고 중거법, 그러니까 중재 규칙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중재지 서울 코리아라는 정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 포함되어 있다. A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B, 중재 판정에 굴복해서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판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판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절대 이거를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항상 예외의 경우는 있었고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C 맞는 복이 되겠고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소송은 3심까지 보통 가는데 비해서 이제 중재는 단심제였었죠. 중재 판정은 D. 중재 판정은 국제 분쟁에만 적용되고 국내 분쟁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서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중재 사전 합의라던가 중재 규칙에 대한 것들 전부 한글 파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뉴욕 컨벤션 가입국끼리입니다. 가입국끼리는 외국에서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겠다 해서 답은 18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중재와 소송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을 모두 기대한 것은 답은 4번이 되겠고요. A하고 C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A 소송과 재심이 소송은 재심과 3심이 가능하나 중재는 재심이 허용되는 게 아니라 단심제였었죠. C 소송은 공개주의 그리고 중재는 비공개주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무역 클레임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답은 3번이고요. 1번 보시면 중재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서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심리 절차는 진행을 할 수 있었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일에 따라서 제3의 기관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것을 알선이라고 합니다. 4번 중재 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효력과 동일하면 제가 너무 지금 말을 지어내지만 뜻은 같죠. 구속력과 확정력 및 집행력을 지니고 어느 나라에서든지가 아니라 뉴욕 컨벤션 가입국끼리라고 아까 우리 앞서 몇 번이죠? 18번 문제에서도 나왔었습니다. 20번은 3번 되겠고요. 21번 청약자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기를 봤더니 매도인이 이제 단가 미화 20불을 기재한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매수인에게 전달을 했고 매수인은 시세보다 비싸다고 판단해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대요. 이렇게 거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청약은 그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다음날 시세보다 낫다라는 거를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승낙을 했어요. 그럼 굳이 따지자면 이게 바로 청약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또다시 최초 매도인의 어떤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번입니다. 품질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 답은 2번이고요. 자, 2번 보시면 GMQ는 원목, 냉동어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렇게 선적지라던가 아니면 그 품질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GMQ를 사용하는 이유가 최종 목적지, 수입자의 국가, 매수인의 국가에서 판매에 적합한 받았을 때 이거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도하기로 합의를 하는 게 바로 GMQ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올바르게 기재한 것 on or about.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날짜가 있으면 앞으로 5일, 뒤로 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 2월 26일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따졌을 때에 2월 21일 21, 22, 23, 24, 25 그리고 앞으로 뒤로 7일 27, 28, 29, 30, 28일까지 있겠죠. 27, 28, 1, 2, 3 해서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가 돼서 3월 3일까지가 되겠고 최종 선적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UCP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분할 선적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선적일을 넘기지 않는 이제 범위 내에서 매도인이 분할 선적 횟수를 정하는 옵션을 가진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무역계약서 조항의 명칭이 잘못된 것은 3번이고요. 지금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사태가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함으로써 당초의 계약대로의 이행이 심히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본질적 변경이 불가해진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응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이 계약 유지하도록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가보자 라고 하는 하드식 조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5번입니다.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 조건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답은 2번이고요.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SD에 대한 얘기예요. 자, SD는 뭔가요?
뭔가 선적지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을 할 때 배 타고 가는 동안에 해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까지도 수출자인 매도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번에는 매수인으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고요. 3번 환적금지 문헌이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라고 이제 문구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러한 문구는 무시가 되고 은행은 서류를 수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견본 매매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Similar to, almost equal, as per the sample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게 좋겠다. 26번입니다. 무역 계약의 제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1번이고요. 보시면 물품 명세의 지정은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성 거꾸로 되었죠. 매수인의 어떤 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 구제 수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잘못된 무기를 고르래요. 3번이고요. FAQ 조건은 운송 중 파손 또는 변질 등의 손해에 대해서 수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조건이므로 수출자는 선적지에서 검사증명서를 확보하여 만일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FAQ는 이제 대두라던가 과일 같은 것들이고 그러한 것들 그 해에 나는 그 물품의 어떠한 이제 생산물들 가운데에 평균적인 품질이 중간 정도 품질에 해당되는 것을 인도하기로 하는 거고요. 검사 이제 검품 시기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무역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것은 해제라고 하는 거는요. 계약 해제라고 하는 거는 계약 체결을 했어요. 시점이 이만큼까지 왔어요. 이 시점에서 해제를 해요. 그럼 이 원래 당시로 소급을 해서 이 계약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게 바로 계약의 해제예요. 그래서 1번 보기는 그렇게 장래에 향하여가 아니라 성립시로 소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이 시기로 소급을 해서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이행 의무가 없겠죠.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소급해서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거니까 원상 복구 의무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9번입니다. 신용장 조건에 따라 발행된 BL의 내용이 다음과 같기 때문에 서류 불일치가 아닌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신용장을 봤더니 이슈잉 뱅크는 키타뱅크. 그러니까 이 키타뱅크가 수출자한테 어떠한 우리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시를 하면 돈을 대신 줄게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조건부 지급 확약을 키타뱅크가 해주고 있고요. 베네피셜이 수출자가 되겠죠. XYG가 되겠고 최종 선적일은 이제 2021년 10월 15일 그리고 어떤 서류를 요구를 했는가 봤더니 전통 클린 온보드 BL 전통이어야 되고 made out to our order 그래서 이제 지시식으로 발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프레이 프리페이드 그리고가 적혀 있어야 되고 노티파이는 착화통지청의 어플리컨트 이 개설 신용장의 개설 의뢰인 수입자가 되겠죠. 이들이 적혀 있어야 되고요. 자 A에 보시면 이 포장은 어떠한 이제 해상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딱 적혀 있어요. is not sufficient. 이게 may가 들어가서 포장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수리가 되지만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서류 하자가 되어서 신용장은 이 서류를 수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류의 불일치가 A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겠고 B에 보시면 온보드 데이트가 2021년 10월 15일 최종 선적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서류가 다음날 발행됐다 하더라도 서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C에 보시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이제 뭐 수리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건 클린 BL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 하자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BL 같은 경우에는 쉬퍼가 지금 실제 수출자는 XYG지만 내가 저기 부산에 있는 제조사에서 물건을 샀어요. 김 사장님에서 김 사장님한테 물건 제조해서 실어주세요. 아니면 내가 해외에 있는 공장에다가 이제 물건 제조해서 바로 수입국으로 운송을 하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당연히 기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사이니에 투하워 오더로 기재가 되어 있고 키타뱅크가 매수한 게 아니죠. 키타뱅크가 아니라 수출국의 은행이 배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의 시플스 로드 앤 카운트 이게 굳이 약간은 운송인 면책이 되는 조항이긴 한데 이게 BL 하자를 잡지 않고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약관이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해상운송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답은 2번이고요. 1번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 및 운송인의 화물 수령의 증거로서의 기능이 있고 맞죠? 권리증권의 기능은 화물이 선적되고 증권상의 선적이 기시되어야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의 기능은 화물 선적 여부와 관계없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시웨이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피, 사본으로도 물품을 화물을 찾을 수가 있죠. 상환 증권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 LI 파손화물 부상장 같은 경우에는 사고 부부 예를 클린 BL로 발급받기 위해서 송화인 수출자죠. 송화인이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각서 맞고요. 운송인이 LOI를 받아서 이제 향후 수화인이 제기하는 운송 클레임이 있을 경우에 운송 클레임이 면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운송 클레임 자체가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파울 이제 비엘에 적혀 있는 어떤 파손이나 수령과 관련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면책이 되는 거고 운송 클레임 자체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복합운송 선화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복합운송 선화증권에 보시면 어떠한 이제 클레임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게 운임이 선불이든 후불이든 아니면 뭐 손해배상 같은 운임이든 선불이든 손해배상 같은 거를 이유로 그 운임이 감액이 되거나 아니면 지급이 지연되진 않고 현금으로 현찰로 이제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2번입니다. 항공화물 운임의 요율, 부대요금 및 기타 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고 답은 2번입니다. 1번 보기 보시면 항공화물 운임 및 관련 규정은 화주와 운송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일이 아니라 화물항공운송장 발행일 당일이 되겠습니다. 자, 차저블 웨이트는 이제 실제 중량과 이제 용적 중량 중에 큰 운임을 적용을 하는 거죠. 보시면 높은 중량 단계에서 낮은 운임 적용, 이거는 중량 단계별 할인 요율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4번 항공화물 운송장을 프레임포워더가 대신 작성해주는 경우 화주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에어웨이 빌 프리퍼레이션 비 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LCM 화물 운송 절차가 올바른 것 4번 CFS 보세 창고에 이 사람 저 사람 화물을 모아서 그걸 컨테이너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CY로 이동돼서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수출의 신고는 그 컨테이너가 선박에 이제 온보드 되기 전까지 수출 신고는 수리가 되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클레임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3번이고요. 자, 1번 운송 클레임이란 화주가 보험회사가 아닌 운송인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요. 2번 운송 클레임 제기에 관한 어떤 절차라던가 방법 이런 것들을 따로 규정해 놓은 법 규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항공화물 운송 클레임 제기는 화물 손상 일부 멸실 등은 화물 인수일로부터 21일이 아니라 14일, 도착 지연은 21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고 분실에 대한 것은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120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해상보험 클레임의 일반적 처리 절차 답은 1번이고요. 요건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6번입니다. 해상보험 부가약관 및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4번 보시면 일반 공산품을 ICCA 조건으로 구보를 했대요. ICCA 조건에 보시면 강도거든요. 제3자의 어떤 불법 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 파괴 이런 건 ICCA에서 담보 위험이었죠. 해적에 의한 어떤 이제 손해도 담보 위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TPND 특약에 가입을 할 필요는 없고 ICC B나 C 조건일 때에는 가입을 할 필요가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37번입니다. 기타 상사는 미국의 ABC와 FCA 롱비치포트 조건으로 수익계약을 체결하고 ICCA 조건으로 해상보험을 가입을 했대요. 이때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FCA예요. FCA의 위험 분기점은 첫 번째 운송인이 통상 첫 번째 운송인이 물건을 픽업하는 지점이죠. 보기 1번 보시면 ABC가 수출자죠. 수입자죠. 수입자. 자, ABC가 달라스 웨어하우스에서 롱비치 포트로 컨테이너 육상 운송 중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타 당사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ABC, 기타 상사가 수입 계약을 했으니까 ABC가 수출자고 기타가 수입자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송인이 물건을 ABC로부터 인수받기 전에는 수출자의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기타 상사가 보험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ABC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이번 롱비치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선적 대기 중 화물이 손상되었다면 이거는 이제 보험 구간이 되기 때문에 보험 보상이 가능하겠다. 자, 그리고 4번 FCA 조건은 복합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이 아니라 운송수단 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보험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38번입니다. 해상 보험의 위험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ICC, WA, FPA, 포괄주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포괄주의는 ICC-AR하고 ICC-A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보시면 포괄책임주의는 법정 및 약정 면책위험을 제외한 일체 해상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어떤 입증 책임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거주의든 포괄주의든 이제 피보험자한테 어떤 입증 책임은 있어요. 다만 포괄주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기간 내에 일어난 손실이다 라는 것 정도만 입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열거 책임주의는 담보 위험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면책 위험은 증권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담보 위험뿐만 아니라 면책 위험도 열거가 되어 있죠. 자, 39번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덥네요. 다음 해상적화 보험에 대한 보험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assured라고 봤더니 ABC뱅크 지시에 따라서라고 이제 피보험자가 되어 있고요. 아래 봤더니 LC 넘버가 적혀 있는 걸 봐서 신용장 거래 하에서 발행된 보험 증권인가 봐요. 그리고 120% 이제 물품 가액 10만 달러의 120%인 12만 불로 보험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레임을 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의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서 한국 서울로 물건이 수입이 되는 건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디션을 봤더니 온데 클로즈 가판적 약관이 있는데 이 가판적 약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물건이 100% 가판에 이제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기계수선 특별 약관이 있고요. 그리고 트랜지 터미네이션 클로즈라고 해서 30일로 되어 있는데 운송 종료 특별 약관이에요. 보통은 하역이 된 다음에 60일 후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그중 빠른 날에서 60일 후에 이제 보험 기간이 종료가 되는 이제 그게 바로 우리 보험의 개시와 종기할 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건 특별히 30일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답은 1번이고요. 2번에 보시면 110%를 초과하기 때문에 보상 책임 없다라고 했는데 최소 110%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겠고요. 3번 이 보험증권은 신용장 결제 방식의 조건에 따라 발급이 된 것으로서 맞죠? LC 아까 번호가 있었죠.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한국 기업이므로 수익자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 수입자가 아니죠. 수입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장상의 어플리컨트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한국의 수입자가 배서해서 ABC뱅크에게 증권을 양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이제 ABC뱅크가 지금 피보험자로 돼 있죠. ABC뱅크가 배서를 해서 한국의 수입자인 이제 ABC에게 양도를 해야 되는, ABC가 아니죠. 한국의 어떤 수입자에게 ABC뱅크가 양도를 해야 되는 걸 거꾸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온데 클로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가판에 적재되었다는 건 아니고 실제 간판에 적재가 되었다면 온덱 슈먼트라고 증권상에 따로 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보험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A 보시면 ABC 상사는 자동차 부품 500개를 인코텀지 2020 DAP 라스베이거스 조건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컨테이너 적입 전 창고에 보관 중 100개가 파손 이거 보험 보상이 될까라고 봤을 때 우리 보험의 개시일은 그 창고를 떠날 때부터예요. 근데 떠나기 전 창고에 보관 중에 발생한 이제 손상이기 때문에 파손이기 때문에 이 100개는 보상이 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에 보시면 ABC는 파손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ICC A 조건으로 해상보험을 가입을 했대요.
모르는 상태든 아는 상태든 아직 보험은 개시되지 않았죠. D 해상운송 중에 50개의 화물 추가 파손, 50개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겠고요.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자는 ABC에게 파손 화물 150개에 대한 클레임 통지, 자 50개는 보험 처리가 되겠고 100개는 ABC에서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4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역 계약 파트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무역 계약은 이제 2교시 2과목인 무역 영어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역 계약 부분을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